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그거와 좀 연장된 부분도 있고 더 테이블이라는 영화는 제가 그 전에 어쨌든 둘 간의 대화 형식으로 해서 뭔가 계속 해보고 싶은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장편으로서 한번 그 전체의 구성을 대화신으로만 해보고 싶다 생각이 있었는데 그 영화를 끝내고 나서 또 이 대화씬을 어떻게 변형해서 또 다른 식의 실험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창석이라는 한 명의 인물이 이야기를 듣는 구성의 대화 형식을 또 생각을 하게 됐고 밤을 걷다는 제가 아무도 없는 곳 시나리오를 쓸 때 밤을 걷다를 거의 동시에 진행을 했던 그래서 이제 밤을 걷다를 찍고 이후에 아무도 없는 곳을 찍기는 했지만 그래서 어떤 비슷한 고민이 있을 때 그 비슷한 어떤 모티브에서 이제 좀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서로 닮아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영화보다 사실 개봉은 먼저 했지만 촬영은 나중에 한 조제라는 영화에서도 김종관 감독님과 함께 하셨잖아요. 혹시 조제 보신 분들 여기 계시죠? 다들 기억하시나요? 어떤 장면에서 나왔을까요? 네. 자동차 탈 때. 맞아. 마지막에 이렇게, 네, 맞아요. 역시 기억력이, 저는 아까 살짝 기억 못해서 여쭤봤어요. 그랬는데, 이번 영화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주인공 창석이 당연히 소설가이고 사람들 말을 듣는다는 점에서 감독님의 일종의 페르소나 같은 느낌이지만 또 다른 글을 쓰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 감독님의 DNA를 어느 정도는 또 이어받은 인물이 바로 주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꽤 오드 아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여러모로 굉장히 한눈에 독특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인물인데 처음에 제안도 좀 특이하게 받으셨다고 출연 제안을 그 이야기부터 캐릭터에 대한 느낌까지 좀 얘기해 주실까요? 이제 감독님 이제 예전 작품 폴라로이드 작품법에 나오신 정유미 배우, 저는 이제 또 라이브라는 작품을 같이 했어서 이제 우연히 같이 작업실에 놀러 왔었어요. 네, 그냥 진짜 그때 되게 겨울이어서 제가 군고구마를 사가지고 갔는데 이제 막 그냥 재밌게 얘기 나누고 그러고 돌아왔는데 이제 얼마 뒤에 감독님께서 아마도 그걸 이제 작업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을 주셔서 저는 너무 이제 꿈 같은 꿈이 이루어졌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제가 이제 그때도 캐스팅을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영화를 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그 역할에 누구를 할지를 정해놓지 않고 이제 계속 그냥 시뮬레이션 해본다고 하나요? 그렇게 이제 누군가들을 대입해보면서 어떤 사람이 할 때 이 주은이라는 사람의 매력이 이제 드러날까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유 배우랑 둘이 왔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어쨌든 둘의 대화 산매경에 빠져서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듣다가 그때는 그래서 제가 지금 영화를 준비하고 있음에도 일치시키지는 못했어요. 일치시키지는 못하고 너무 재밌다 이러고 그리고 이제 둘 돌려보내고 그리고 이제 혼자 또 이제 하다가 이거를 이주영 배우가 하면 너무 매력 있겠는데 이러면서 모든 게 이렇게 퍼즐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성이나 말투나 이 느낌들이 이 주은이랑 캐릭터랑 붙으면 되게 매력 있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죠. 그래서 연락을 드렸었죠. 어떤 매력인지 좀 구체적으로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냐면 방금 얘기해주신 폴라로이드 작동법이 감독님을 되게 많이 알린 단편이기도 하고 또 정유미 배우의 대표작인데 그때 인터뷰 때 여쭤봤더니 실제 대학 후배인 정유미 배우가 선배 앞에 있으니까 좀 어려워하는 그 쭈뼛쭈뼛한 느낌과 그 와중에 나오는 표정의 스펙터클이 영화에 잘 맞았다. 그래서 캐스팅을 했다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그날의 재미있는 수다 중에 대체 이제 이주영 배우의 얼굴에 이제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어떤 것들을 포착하시고 이 캐릭터와 딱 맞겠다라는 좀 느낌을 받으셨을지 기억을 조금만 더 들어주시면 어떠실까요? 네, 어쨌든
그거는 제가 이제 배우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성격에서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형과 개성이 있잖아요. 예. 일단은 겉으로 다 드러나는 그 개성이 이 주은이란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잘 맞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은이란 캐릭터가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성격 구현을 해놓은 캐릭터지만 이게 어떻게 해야 좀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 예, 그래서 제가 최악의 하루 할 때도 은이라는 캐릭터가 저는 좀 이상한 막 거짓말 같은 거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보면은 은희의 편이 되고 은희를 사랑스러워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캐스팅이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주은이란 캐릭터도 이게 남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는 듣기 위해서 바텐더를 한다고 하는데 본인이 이야기를 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좀 사람을 이렇게 침범하는 그런 뭔가 어떤 낯선 사람들한테 좀 당황스러울 만큼 좀 훅 들어오는 면도 있고 씻은다고 그러고 자기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그렇지만 이제 그거 자체가 나중에는 이 사람하고 이렇게 따뜻한 어떤 연결이 되면서 서로가 뭔가 이해하게 되고 그런 어떤 포인트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주영 배우가 하면 좀 더 천진난만하고 사랑스럽게 그러면서 뒤에는 그런 좀 그런 문득문득 드러나는 멋있음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잘 조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지금 저는 주은에 대해서 물어볼 게 좀 너무 많은데 제가 지금 오픈 채팅창에 제가 이걸 읽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주담퇴예요. 아이디가. 네, 혹시 주담퇴님 자신을 밝히실 수 있나요? 네, 여기 계십니다. 네. 질문은 감독님의 톤 앤 매너를 무척 좋아합니다. 콘티 구성은 어떻게 하시고 로케이션은 어떤 요소로 결정하시는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사실 콘티 구성에 지금 말씀하신 이제 주은이란 인물이 왜 이 부분에 등장했어야 하는가 같은 이제 인물에 대한 콘티들도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 이야기의 구성에 대한 플랜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콘티 구성과 로케이션의 결정 요소에 대한 답을 좀 해주시죠. 저는 그 로케이션은 일단 영화마다 다르긴 한데 이제 제가 대체적으로 아무도 없는 것도 그렇고 이제 다 제가 아는 공간, 저희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범위, 최악의 하루도 그렇고 더 테이블도 그렇고 밤을 걷다도 그렇고 다 제가 촬영날 걸어서 출퇴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 공간이고 그만큼 제가 산책을 하면서 많이 다니고 아는 공간들을 좀 주로 촬영을 했고 근데 아는 공간이라고 해도 우리가 되게 그 공간 자체를 잘할 수는 없어요. 그게 제 영화에서도 좀 표현하고 싶었던 건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어떤 공간에 대한 모습을 하면 이 극장이다 하면 우리는 보통 사람이 꽉 차 있는 극장만 기억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텅 비어 있고 어떤 때는 아무도 없을 때도 있고 우리가 종로 삼가 거리 같은 데도 그 이미지를 떠오르면 사람들이 꽉 차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없는 어떤 시간이 있잖아요. 새벽 3시, 4시 어떤 느낌이 있고 뭔가 어떤 때는 태풍이 불 때 어떤 공간의 느낌도 있고 그렇게 사실은 공간의 모습이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그것들을 좀 일반화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제가 영화에서도 좀 비일상성으로 묘사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평소의 모습하고 좀 다른 모습을 드러내는 게 조금 이 영화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로케이션에서도 좀 그런 접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공간은 그런 빛이 소멸하는 순간을 좀 담아볼 수도 있고, 어떤 공간은 뭔가 그런 빛의 처리에 대해서 시간을 정리해서 또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다른 식으로 접근하는 부분을 생각했고, 콘티는 저는 그것도 이제 어쨌든 영화를 어떻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이제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저는 이렇게 때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컨티니티를 제가 준비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어떤 플롯이나 또 어떤 상황에서는 좀 더 즉흥적인 요소들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꽉 짜져 있으면 그거 그대로 이제 그 촬영 현장에서 못 찍을 확률이 좀 많을 때, 그럴 때는 그러니까 제가 콘티 구성을 할 때는 그러니까 뭔가 이 영화에서 핵심이 되는 중요한 쇼트들을 결정해 놓고 그 쇼트의 구간을 결정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좀 설정을 해놔요. 그래서 봤을 때는 좀 치밀하게 돼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은 많이 바뀔 수가 있죠, 편집적으로. 하지만은 중요한 카메라의 어떤 위치라든지 그런 앵글 같은 영화에서 가지고 가고 싶은 그런 핵심적인 이미지들은 꼭 미리 이제 설계를 해놓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편집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가 이렇게 다양한 공간을 오가면서 굉장히 거리 모습도 많이 보이는데 일부분 약간 연극적이라는 느낌을 받는 이유가 어떤 특정 공간과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캐릭터가 이제 완전 붙어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면에서, 그리고 그 빛의 사용 같은 것들이 그 캐릭터의 성격을 설명해준다는 점에서 좀 저는 그런 부분을 느꼈는데, 주은이 일하는 공간은 이 영화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어두운 지하에 있는 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거기에 있는 것들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또 빛이 닿는 게 더 환하게 빛나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질적인 느낌들이 섞여 있는 공간인데, 그게 바로 그 캐릭터의 성격과도 되게 맞닿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배우분 입장에서는 그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캐릭터를 파악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 그 공간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을 텐데, 좀 이 주은에 대해서는 그런 공감각적으로 어떻게 느끼시면서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는 그런 공감까지는 생각을 제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딱 처음 봤을 때는 어떤 주은의 이런 외적인 모습이 이제 들어왔고, 근데 보통 그러니까 저희가 사람을 처음 만날 때에 그렇잖아요. 외모를 처음에 보면 그게 첫인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첫인상은 어쨌든 주은이가 오드아이에 화상을 입었고 그 위에 타투를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딱 처음에 첫인상으로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주은이와 창석의 대화에서 이제 그런 과거 이제 사고가 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본인의 상처들을 아픔들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태도 같은 걸 봤을 때 이제 또 주은이에 대한 어떤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좀 느낌들이 왔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감독님이랑 이제 바들을 많이 다녀봤어요. 그랬을 때 이제 조금씩 더 이제 주은이에 대한 이제 색이 조금 더 입혀진 것 같아요. 이렇게 주은이 이런 공간에서 일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촬영장에 완전히 갔을 때 정말 이제 뭔가 딱 맞아 뒤에 떨어져서 이제 하게 되는 그런 느낌들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제 손님한테 기억을 팔라고 하는 게 되게 좀 당황스러운 제안이기도 하잖아요. 그 분위기에 누가 들어서 하는 대화이긴 하지만, 거기에다가 그 손님이 있는 곳에서 거기에서 영감을 받은 시를 읽는 인물이어서 저는 대체 그 시를 읽는 장면을 어떤 톤으로 할지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 약간 처음에 좀 부끄럽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일단 연기하셨을 때 감을 먼저 여쭤보고 감독님은 대체 어떤 감성으로 그 장면에 설정을 하셨는지도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주영 배우님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저는 뭔가 그런 장면을 한 번쯤 찍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추구하는 뭔가 연기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뭔가 자연스럽고
굉장히 일상적인 거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잘 안 하지 않나 싶고 좀 더 좀 감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도 이런 거를 어떻게 표현할 저도 좀 궁금했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설레는 신이었어요. 네. 톤을 좀 리딩을 하시면서 좀 잡아가신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리딩 때도 근데 이제 현장에서 많이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고, 저는 그 기억에 저도 그 시를 이야기하는 장면은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게 어떻게 해야 부드럽고, 근데 이제 내 예상 안에서는 이게 영화적인 힘으로 해서 그것들이 이제 멋있게 표현이 될 것이다라는 게 있었는데 또 이제 해봐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 배우들이랑 해봐야 하는 거라서 저는 그래서 어색하게 나오면 빼야지. 네네, 뭐 속으로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빼도 서로 이렇게 담배 피고 서로 이렇게 오고 가는 눈빛 안에서도 뭔가는 설득이 되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그 좋은 옆모습으로 해서 그거를 찍을 때 이거 너도 되겠구나, 굉장히 힘 있는 장면이구나. 특히 뭐 이렇게 시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말하고 나서 이렇게 창석을 바라보는 주은의 눈빛이 되게 좋아가지고 그때 이제 이걸 넣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은 이게 최대한 해가지고 넣고 싶었죠.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창석을 잘 들여다보는 어떤 주은의 어떤 행위와 그 관찰이 녹아든 말들이기 때문에 그 시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시를 굉장히 긴장감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쓸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연기자들에 대해서 이제 기대는 게 컸어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뺄 수도 있다는 사실. 전혀 몰랐어요. 근데 항상 저도 이제 다른 작품을 했을 때 편집당한 적이 많아서 언제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오를 하고 있어요. 이 캐릭터 자체가 저는 김종관 감독님 영화 지금 또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역대급으로 이 김종관 감독의 세계관 속에 가장 섹시한 캐릭터가 아닌가. 그러니까 섹시한, 왜 조물주가 인간 만들다가 잘생기면 쏘았다 약간 이런 얘기 하는데 섹시함을 쏙 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근데 거기에 나온 이제 오드아이라든지 약간 오히려 상처를 자기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으로 극복하는 부분들이 하나의 다 개성으로 아름다움으로 깃들여진, 마치 그 극 중에 나오는 그 깨진 유리잔과 같은 느낌의 캐릭터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우분들 연기하면서 이 각별한 인물의 어떤 아름다움을 또 느끼는 순간이 있으니까 또 본인은 매료가 되기 때문에 또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그 부분이 어떤 거였는지, 우리가 좀 더 영화를 다시 N차 관람을 또 하신다면 어떤 부분에 또 이렇게 유심히 보면 좋을지 캐릭터의 매력을 조금 얘기를 먼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제 시를 읽는 장면을 연결을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일단 그 시를 창석이 앞에서 이렇게 의문하는 것 자체를 그 어떤 캐릭터의 성격과 스타일을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주은이라면 그렇게 뭔가 이런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냥 내가 이걸 지금 널 위해서 이런 느낌. 다 들어라 이렇게. 네,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좀 저는 되게 사랑스럽기도 하고 또 그런 면이 또 강한 면으로 또 보이기도 했고, 또 그리고 그 화상을 입었잖아요. 상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타투를 했다는 것도 저는 좀 되게 이 사람은 자기 아픔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더 그걸 또 아름다움으로 승화를 시키는 사람이구나. 너무 멋있다. 그런 거 되게 부럽고 나도 본받고 싶다. 그런 마음도 들었었고, 네, 또 그리고 그런 본인의 상처나 아픔에 대해서 창석이에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어떤 뭐랄까 물론 시를 쓴다 시의 어떤 소재
소재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어떤 뭔가 사심이 없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게 그냥 네, 뭔가 그걸 어떤 뭔가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의 아픔이나 상처를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하고 뭔가 이 사람과 소통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냥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고 그냥 그런 뭔가 어떤 단순한 그런 것들에서도 또 되게 매력적이고 강한 당찬 캐릭터라는 생각이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이에요. 지 배우님 목선 드러난 옆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번 영화를 또 특별히 되게 각별하게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주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가진 어떤 캐릭터들의 굉장히 더 넓은 전작들에서 나왔던 것들도 충분히 매력 있는 캐릭터들이었지만 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은 시간을 가진 캐릭터를 압축해 놓은 듯한 그런 순간들이 참 이번 영화에서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섹시함이라니요. 감독님 이게 무슨 얘기죠? 이 캐릭터에 대한 어떤 의도가 있으셨는지. 제가 이주영 배우를 탄미적인 시선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게 되게 섹시한 캐릭터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생각했고 그러니까 이 흉터를 보여주고 이런 행동 같은 것들도 다 그런 걸 요소에서 구성했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뭐 제가 상처를 보여주는 거에는 이거는 섹슈얼리티를 보여주겠다 이 의도는 아니죠. 물론, 근데 그렇지만 네. 그것도 묻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했고 어쨌든 상처를 스스럼 없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 자체에서 또 보여줄 수 있는 정서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는 이제 모든 캐릭터들이 다 좀 연결되어서 좀 닮아 있는 캐릭터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창석이 여러 사람들을 관통해 나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변화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어떤 같은 이야기가 살짝씩 변주되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되는 것도 연결지어져 있는. 그래서 뭐 우리 뭐 이렇게 죽음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뭐 창자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이 영화는 담배의 관점으로 들을 수 있잖아요. 태양까지 언급돼. 그게 엄마는 자식에게 너 담배 피면 네 아버지처럼 빨리 죽는다고 피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도 첫 에피소드죠. 네. 근데 이제 계속 주은과 유진이 계속 담배를 유혹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들이 다 어떻게 보면 하나가 다른 얼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들의 연속성을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자연스럽게 캐릭터가 이제 순서대로 놔뒀고, 근데 이제 주은 캐릭터가 또 되게 중요했던 거는 어쨌든 그 전에는 창석에게 어떻게 보면 힘든 사연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쏟아지고 이제 그 타인의 고통을 삼키는 이야기라고 본다면 여기에서는 그 관찰의 시선이 좀 바뀌기도 하잖아요. 주은이란 사람이 보는 창석이 보이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 상처에 대해서 본인이 좀 그런 부분들에 그러니까 이렇게 칭찬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뭔가 더 그거를 잘 이겨내면서 사는 어떤 모습이 또 있으니까 그런 거 안에서 어쨌든 뒤에는 그 입장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무거운 이야기로 아니면 희망을 볼 수 있는 이야기로도 창석의 이야기는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어쨌든 그 주은과의 에피소드에서는 좀 그런 둘간의 어떤 그런 걸로 해서 좀 위로가 되는 그런 에피소드기를 바랬었어요. 참고로 얘기하면 이 배우님은 사실 술 잘 못하시죠. 극 중에는 연우준 배우만 실제 위스키를 드시고 헛개술을 드셨다는 그런 지금 약간 헉 소리가 나는데요. 그래서 그때 바텐더들의 움직임은 실제로 배우듯이 공부하듯이 많이 보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공간에서의 어떤 매력, 위스키 매력 빠지셨는지 궁금하고, 지금 질문 나온 것 중에 감독님께도 조제에서도 위스키가 등장했었는데 그
영화의 위스키라는 것을 선택한 이유가 뭔지도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바와 술에 대한 얘기를 차례로 좀 부탁드릴게요. 감독님이랑 갔던 바 중에 제일 뭐랄까 역동적이었던 곳이 있었는데 그곳 바텐더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저랑 동갑이시더라고요. 근데 10년을 넘게 바텐더 일을 하시고 막 싱가포르 같은 해외에서도 막 일을 하시고 막 그러면서 겪었던 일들 막 그런 또 직업적으로 가지는 생각들을 이렇게 해주셨을 때 아 되게 이게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되게 프로페셔널 하시구나라는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 또 또 이제 실제 저의 이제 스승님 같은 분이셨던 텐더바의 이제 그 바텐더분께서는 이제 그런 기술들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많이 배우진 못했지만 정말 기초적인 것들. 근데 그런 거 하나에도 이렇게 다 뭔가 규칙이 있고 이유가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위스키 문화가 되게 뭔가 딱 견고하고 정말 이렇게 그게 문화가 정말 잘 자리 잡혀 있구나라는 생각, 좀 존경심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존경심이. 네, 진짜. 감독님은 심지어 그 누구죠? 빅슬립에 쓰는 그 하드보일드 노아의 대가 레이먼드 챈들러 마일을 인터뷰 때 인용까지 하시면서 세상에 나쁜 위스키는 없다 말씀하실 정도로 애정을 드러내셨는데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조제에서도 나오고 이번 영화에서도 위스키가 나온 게.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 아무도 없는 것은 창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쨌든 그 창석이라는 인물이 처음에는 본인이 겪은 일로 해서 그거를 좀 소설로 쓰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 사람들 만나고 정말 만들어진 이야기에 소설을 쓰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걸 할 때는 저는 창작자가 자기가 어떤 겪은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그거는 어느 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제가 만든 영화에는 아주 사소한 저의 기억들이 영화 안에 만들어진 이야기 사이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그걸 더 그럴듯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의 어떤 기호가 뭐 위스키를 좋아하는 건 저의 기호인데 어쩌다 보니 뭐 그게 뭐 너무 비싸고 좋은 술이라서라기보다 그게 또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아요. 위스키가 따놔도 계속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와인이나 이런 거보다는 돈이 안 드는, 맥주나 소주보다 분명히 돈이 들어갈 텐데 그렇지만 이제 그 기호 때문에 결국은 저도 저의 어떤 기억들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안에 녹여내면 좀 더 재밌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제도 그랬고 이 이야기 안에서도 그것들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위스키 바나 아니면 바텐더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저는 뭐 아침에 시나리오 쓰러 어디 카페 스타벅스 가면 스타벅스 점원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이거 여기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제할 때도 제가 맨날 보던 그런 스타벅스 알바하는 친구들에서 이미 남주혁 배우가 맡았던 영석이라는 이미지를 생각을 많이 했었고, 또 이제 이 위스키바도 주은에 대한 캐릭터도 있고, 또 거기 보면은 되게 그 중요한 잔으로 나오는 게 이제 이게 밑이 깨진 위스키 잔이 나오잖아요. 밑이 이렇게 깨져 있는데 그 경우도 제가 이제 개인적인 추억이 있어요. 옛날에 일본에 갔을 때 거기에 그런 조그만 위스키 바가 있어요. 굉장히 작은 위스키 바였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왕년에 배우를 했던 바텐더 분이 계셨어요. 남자분이었는데 이제 그분도 좀 우리가 서로 어설픈 영어로 하는데 생각보다 말이 많으세요. 말이 많으시고 그리고 그 잔으로 본인이 손님보다 더 술을 많이 드시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고 있다가 이 잔이 너무 아름답다 하니까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눴고, 그러니까
나는 이 잔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네 생각도 그러니까 너한테 선물로 줄게 이러면서 술이 좀 많이 취해가지고 저한테 줬는데 이제 그때 어떤 그런 것들이 잠깐 순간에 생긴 우정이지만은 저는 또 그걸 받는 게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귀하게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가 이제 주은에 대한 캐릭터를 쓸 때 뭔가 하나의 마침표를 찍어주는 소품이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제 삶에 있는 기호라는 거는 저의 추억과 기억들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재료로 돼서 수많은 거짓말들이랑 섞여서 하나의 이야기에 쓰이는 뭔가가 또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악의 하루에서 이제 극중 류혜이가 인터뷰할 때 이제 그 상대 기자가 여러 질문을 할 때, 그러니까 질문 중에 왜 고통 속의 인물들을 놓아두고 가냐, 그 사람들 아세요? 막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은희가 한 번도 진심이 아니었던 적은 없다는 얘기를 한 게 마치 진짜 감독님의 진짜와 또 만들어낸 이야기가 합쳐진 영화 자체에 대한 답이라는 느낌도 지금 문득 들기도 하네요. 근데 이 감독님이 바에서 재즈 들을 때 그 위스키 한잔 하면서 재즈 들을 때 표정이 바로 이 영화 속 창석이다 라는 어떤 커밍아웃을 연우진 배우가 이미 많이 하셨거든요.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하셨더라고요. 그 말을 할 때마다 너무 많이 괴로워요. 네. 네. 여러분도 좀 느끼셨나요? 좀 닮았다고 느끼시나요? 창석이랑 왜 웃으시는데요? 근데 그 감독님만의 또 이렇게 가진 느낌을 주변 사람들은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이주영 배우님도 처음에 이 캐스팅 제안 받고 아 나도 이제 김종관 감독의 세계관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거에서 반가웠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주영 배우님이 느끼신 김종관 감독의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뭐 어떤 표현으로 만약에 조금 언어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제가 어제 지우에도 말했었는데 제가 저희 영화 리뷰를 찾아보다가 제가 예전에 감독님 영화를 했었던 걸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 중에 이제 최악의 하루에 남겼던 것 중에 한 줄로 쓴 건데 계속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꼬여만 가는 실타래에서 왠지 모를 희열이 느껴진다고 이런 걸 썼었어요. 근데 감독님 영화는 뭔가 계속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풀리지 않을 것처럼 계속 이게 뭔가 꼬여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그 속에서 중간중간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 유머가 있는데 그 유머들이 좀 그냥 저의 그냥 개인적인 표현으로 약간 우울한 유머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저는 그 유머가 너무 좋고 또 감독님 영화는 이렇게 가만히 그냥 단단하게 보다가 뭔가 막 허를 찌르는 느낌들을 저는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좋아했고 또 저희 영화에서도 이제 이전의 작품들에 비해서 이제 더 깊어지고 조금 유머는 걷어내셨지만 그런 부분은 또 감독님의 그런 계속 스타일이시지 않나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이. 여기 오픈 채팅방 질문 하나 받으면 하트표로 이렇게 본인 아이디 표시하신 분이 시나리오 아이디어를 영감을 어디서 받으시는지 물어보셨는데 사실 저도 궁금한 게 전 사실 감독님이 사시는 그 서촌 근처에 저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 영화를 보면은 약간 야속한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헛살았다. 여기 지금 이렇게 나보다 깊은 것을 보고 있는 다른 주민을 보면서 질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에서 어떤 부분에서 또 영감을 얻으실지 또 아까 말씀하신 어떤 작은 잔 하나에서도 오는 이야기들이 다 영화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저 역시도. 그래서 이 영감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바쁘게 못 살아서 뭔가 관찰할 시간이 맞지 않았을까 예전에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창작적으로는 어쨌든 창작적 긴장을 하고 사니까 제가 이제 다른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영화보다는 사실은 책이 더 많고 그리고 책보다는
제가 하고 있는 작업에서 또 그냥 그 다음 스텝에 밟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처음부터 이제 운 좋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규모는 작아도 할 수 있었고 그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질문이 항상 생기거든요. 여기에서 둘간에 대해서 이걸 해봤으면 이 관계성에서 또 뭔가를 좀 해볼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 그런 부분들에서 결과적으로 이어 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 다음 질문이 생기기 때문에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들 때 제가 이제 창작에 대해서 이게 창작이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 영화가 뭔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듣는 것이 되게 중요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창석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그거를 또 이 영화를 듣는 관객들도 있고 근데 저라는 창작자도 좋은 창작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세상을 좀 더 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 창섭이라는 인물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남의 고통에 더 잘 들여다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뭔가의 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듣는다라는 거 창작도 결국은 그렇게 좀 뭐 세상에 모든 관심을 가질 수는 없지만 어느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거를 제가 드러내는 게 그 창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관심 있는 어떤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아이디어가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채팅창에 이번 영화에 이렇게 언급되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구로의 비환이라든지 벨보이와 노인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언급되는데 이 이야기들의 의미나 혹은 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삽입하게 되신 어떤 이유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물어보셨어요. 실제로 지금 감독님 서촌 지역에서 준비하시고 계신 작품 자체도 이와 아주 관련된 제목을 갖고 있죠. 네, 제가 뭐 전시하는 영화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제목이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영화 안에 짧게 들어간 거는 이 내용 자체가 이야기를 만든다라는 게 또 무언가라는 게 들어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어떻게 힘을 가질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서 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뭐 창석이 말을 2번 길게 하잖아요. 혼자 길게 하는 거는 처음에는 엄마와 대화를 할 때 만들어진 가상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마도 그냥 창석이 보고 살면서 느꼈던 어떤 순간들과 그 기억들을 또 조립해서 완전 가상에 만들어진 이야기를 한 건데 그 안에는 엄마가 가지고 있는 상황의 아이러니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런 식의 어떤 게 이제 처음에 표현이 된 대로 아마도 창작은 뒤에 그런 창작을 하게 되는 거고 또 뒤에 보면 조은이랑 대화할 때 토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창석이 자기가 직접 겪었던 경험을 파는 거잖아요. 기억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창작에 빗대어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또 그 부분은 뭐 영화에 뭐 표현되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토끼에 대한 이야기는 제 이야기예요. 제가 실제로 겪었던 그 옛날에 이문동에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길에서 토끼를 보고 당황해서 걱정하다가 슈퍼 아주머니랑 같이 막 이걸 누구한테 가위바위보를 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막 목신각신 하다가 슈퍼 아주머니가 데려가셨는데 어쨌든 그거 자체가 겪은 이야기가 그렇게 영화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 영화 안에 들어가서 그걸 배우가 너무 맛있게 그 대사를 자기가 겪은 이야기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거를 옆에서 보고 있으면 이게 제가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또 그 당시에는 또 그 고민을 하면서 이 아무도 없는 곳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으니까 그런 면에서 되게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이렇게 곳곳에 숨어있는 가장 만들어진 이야기 같지만 안 만들어진 진짜 이야기 덕분에 약간 저 감동의 영화 보면은 이게 분명히 허구의 스토리지만 감성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이제 현실에 뿌리를 내린 부분들도 일조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감독님의 무의식이 이제 파고든 이 영화들 속에서 그러니까 아까 미스키 질문하신 미네님과 또 우왕님도 비슷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유독 이번 영화에 노인이 등장하고 나이듦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감독님의 어떤 의미를 담으신 것인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는 어디 여행을 가면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그냥 공간들을 갈 때 좀 노인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게 저한테는 사실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때로는 그 노인들이 있는 공간이 좀 편안한 느낌도 있어요. 네, 편안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는 늙음의 어떤 스산함도 보이지만 또 그 부분은 창석이라는 인물에게 보면 누군가와 같이 늙어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늙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동경과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또 서글픔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양쪽을 좀 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렇게 저는 또 이 영화에서 제가 이제 오래 고민을 한 게 우리가 이제 매체라는 게 영화라는 매체가 보이는 우리가 일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좀 한정적인 게 아닌가. 예. 뭐 젊은 사람들만 있는 어떤 거리가 일상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시티커피 하면은 뭐 누군가는 그 시티커피라는 공간이 되게 비일상적이고 유니크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면에서는 저는 그런 이상한 경계를 이용해 보고 싶긴 했어요. 바깥의 그 속도와 안의 속도가 다른 그러기는 하지만 그 공간은 저희가 미술로 크게 세팅을 한 것도 없고 그냥 실제 하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구역 안에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습이나 아니면 영화 안에 있는 모습들을 일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와 조금 벗어나면은 이게 조금 이상한 뭔가 신비한 이런 느낌을 받는데 사실은 그런 공간들도 다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노인도 있고 아이도 있고 사실 이게 장애인도 있고 비장애인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어울려서 사실은 이루어져 있는 게 그거고 영화라는 건 어느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지만 저의 영화에서는 그래서 좀 딴 부분에서 강조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그런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좀 사람들이 그런 내가 평소에 보지 않았던 공간과 사람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어떤 영화를 보고 나면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사람들 얼굴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다 영화 주인공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제가 이루고자 했던 목표는 관객들이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다. 나가서 그냥 사람들을 보고 할 때 그런 좀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어요. 심지어 영화 속에 그 창석이 버스 차창 밖에 사람들을 유심히 바라보는 장면이 있죠. 여러분 다시 보시면 또 보이십니다. 네. 네, 저도 궁금했던 게 주영님 최고님이 질문해 주셨어요. 주영님 최고. 어디 계시죠? 네, 계십니다. 네, 토끼 일단 실화였다는 게 놀랍다는 감탄을 해주셨고요. 저도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팔고 싶은 게 있을까라는 걸 이 영화를 찍다 보면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주은이랑 바텐더를 이렇게 만난 거예요. 헛개수 한 잔에 팔 기억이 있다면 무슨 기억인가?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팔 기억이요? 그걸 팔면 제 기억이 아닌 거죠. 꿈 파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제 다 꿈 파는 것처럼.
저는 굉장히 제가 겪었던 영화 같았던 불행한 일 하나랑 정말 사소한 정말 그냥 시시껄렁한 재밌는 이야기 하나 이렇게 두 개나. 네, 두 개. 방금은 팔기 싫은 것처럼 처음에 말을 시작하셨는데 두 개나. 혹시 그 조금 뭐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것들 중에서 이야기들 중에. 그냥 정말 시시껄렁한 얘기는 얼마 전에 제가 약간 저보다 한 10살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이 이제 저랑 만났는데 제가 약간 그때 고민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근데 약간 얼굴이 약간 우울해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근데 되게 약간 정말 단순한 분이세요. 재밌게 제가 항상 그분 너무 되게 영화 캐릭터 같다, 코미디 영화 캐릭터 같다는 생각 많이 했는데 저한테 아우 그렇게 우울해하고 있지 마요. 얼굴 미워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웃겨 갑자기 빵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아 맞아요. 이랬더니 저 우울해 보여요. 그랬더니 에? 막 이러면서 아니 나도 가끔씩 내가 너무 우울해서 우울하고 있다가 거울을 보는데 그럴 때 내가 너무 찐따 같은 거예요. 돌려놔서 찐따 같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가끔 그렇게 정말 너무 그분이 가끔 그러세요. 진짜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네, 그 얘기 그 정도는 팔아도 될 정도로 웃을 게 많다. 영화 같은 비극은 좀 얘기해주긴 힘드시겠죠? 그거요? 네, 그건 좀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나이를 먹어서 언젠가 네, 좀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그러니까 배우분들이 보니까 김정관 감독님이랑 또 같이 하시면은 이런 자신의 이야기도 좀 더 많이 털어놓게 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 드셔서 같이 또 하셔가지고 우리가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런 날이 꼭 짧은 질문하고 약간 뭐냐라는 제목과 또 이것도 제목에 관한 질문인데요. 극 중에 창석이 출간할 소설의 제목 혹시 정해져 있다면 궁금하다고 하시나요? 미처 그거는 만들지 못했네요. 만들어진 이야기. 이것도 차기적으로 연구시키시나요? 만들어진 이야기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처음에 시티커피 그거 전에도 한번 질문을 받았었는데 제가 항상 제가 어떤 것들을 하면 다 저 스스로 이제 의미를 생각하면서 정하기는 하는데 제가 그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무슨 책이었지? 이랬는데 제가 이렇게 어디 영화에 대해 책 넣으면 꼭 제가 좋아하는 기호가 있거나 아니면 좀 그런 의미가 있는 것들을 넣어요. 조제를 할 때도 그랬고 테이블 때도 그래서 그때 테이블 때는 아마 그 가조이식으로의 녹턴이라는 책이 들어갔었고 이번에는 그 이태준 소설가의 까마귀라는 단편 소설집이 있는데 그 소설도 굉장히 좋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설들이거든요. 그거를 썼습니다. 네, 소설 제목은 사실 이게 나올 수 있을까 싶은 게 저는 인터뷰 그때 따로 한 자리에서 감독님이 그 끝에 이제 독약이 나오잖아요. 이게 저희가 영화를 다 본 상태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스포 걱정 없이 여쭤보면은 생각을 못했는데 그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창석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서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좀 열린 결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래서 혹시 여기 지금 죽었다고 생각하고 보신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없잖아요. 계신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결말에 대해서도 배우님도 영화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셨을 텐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면서 보셨어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죠. 살아있는 약간 환상을 마신지 안 마신지 우리가 확신할 수 없으니까. 네, 그건 이제 살아있는 갑자기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좀 빗대어서 생각을 같이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성화라는 인물을 만나서 그에게서 청산가리를 훔치잖아요. 그거 자체가 어쨌든 이 직관적인 어떤 느낌에서 성화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일 수도 있지만 저는 본인이 그 어떤 죽음이라는 걸 끌어안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자체가
어쨌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이 창작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창작은 특히 창석이 하는 창작은 자신의 고통을 또 타인의 고통을 계속 이렇게 면밀하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창작이라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큰 고통일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어쨌든 죽음이라는 걸 되게 끌어안았고 거기에 대한 나중에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 사람이 창작을 한다는 행위와 죽음을 안는다는 행위를 좀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관객들이 이 영화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계속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는 범위들이 넓어지고 깊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감독님이 이 영화를 우울과 상실의 시대에 좀 그걸 마주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말씀하셨는데 처음엔 그 이제 죽음에 대한 결말을 듣고 아니 순교자적으로 너무 비극적인 결말을 주인공이 만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가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좀 아픔을 안고 가는 결말로 느낀다면 이제 우리가 마주한 그 아픔을 거기에 놓고 또 조금은 그러니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영화로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창작도 그 고통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분명히 있어야 뭔가 어떤 이런 종류의 창작은 더 잘 할 수 있지 않나, 더 깊게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 창작자가 그런 창작을 할 수 있으면 그걸로 누군가는 희망을 얻겠죠. 이건 뭐냐 감상을 하셨던 분 어떤 한 이제 분의 감상을 말씀드리면 창석과 책의 주인공이 닮았는데 그 인물은 죽었다고 했으니까 일종의 예언처럼 받아들여졌다는 또 해석을 해주셨네요. 네, 시간이 이제 다 되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시간 동안 충분히 얘기 못 나누셨다고 아쉬워하신 분들 지금 오픈 채팅방이 또 있어요. 아무도 없는 곳의 단짝 같은 아무나 있는 곳이라는 오픈 채팅창을 카카오톡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고요. 지금 이 감독님과 배우분들도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는 이렇게 묘한 아이디로 이렇게 들락날락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을 또 다 듣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 질문을 하시거나 혹은 감상을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정관 감독님 이번에 이제 개봉에 힘입어서 또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길을 걷다, 말을 건네다라는 지금 기획전 하고 계시죠. 여기 아트나인, 라이카 시네마, 서울극장, 대한극장, KU 시네마 등에서 지금 과거 작품들 비롯해서 아마 다시 보실 수 있고 감독님도 아마 만날 수 있는 자리들이 조금 있겠죠. 네, 네, 제가 이제 틈 나면은 바로바로 달려들고 있으니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함께 달려드시면 이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그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분 혹시 끝인사와 함께 다음에 또 저희가 이 작품 이후로도 만날 수 있는 작품이 있다면 얘기를 간략히 해주시면서 인사 나눠볼까요? 제가 지금 이 아무도 없는 곳 GV로 이렇게 무대인사 인터뷰들을 하면서 약간 그런 걸 좀 느끼게 됐어요. 되게 사람들이 영화를 뭔가 수학적으로 보는구나, 수학처럼 보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뭔가 좀 저희 영화는 근데 제가 이것도 저만의 해석이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시 같은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딱딱딱 뭔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를 보고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고 심상이 다 다를 수 있고 그러면서 또 감흥이 또 다 다르고 네, 그런 해석의 여지들이 많은 영화인 것 같아요. 저희 영화가 또 막 영화가 그리고 또 그런 해석에 따라서 또 다양한 생각들이 오고 갈 수 있고 또 생각을 또 많이 하게 하고 또 많이 깨닫게 하고 또 계속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저희 영화가 그냥 뭐 보통의 많은 영화들이 대중적인 영화들이 뭔가 이렇게 좀 피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보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 영화는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뭔가 더 넓고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들도 궁금하고 감독님 아까 영화를 보고 나오셨을 때 사람들 얼굴 본다고 하셨는데 저는 약간 영화를 보는 것 자체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를 끝나고 나서 그걸 같이 본 사람과 대화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 얘는 이래서 그랬나 봐, 이랬나 봐. 그걸 너무 저는 좋아해서 영화를 보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또 저희 영화를 보시고 각자의 또 많은 해석들이 있으실 텐데 그걸 또 어떤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많이 이야기 나누시고 또 그렇게 소통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어쨌든 이 영화를 찍는 것도 되게 큰 모험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다시는 또 이렇게 이런 시스템 하에서 그러니까 저는 뭐 영화적인 탐구나 뭔가 질문들을 계속 하며 살고 싶지만 어느 정도의 시스템 안에서 뭔가 영화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영화를 만드는 게 또 이런 행운이 또 언제 또 올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안에서 뭐 시도와 모험을 하는 기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 우리가 개봉을 하긴 했지만 개봉을 하면서 더 그 모험이 계속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배우들하고도 뭐 지빈이를 많이 하면서 계속 듣고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은 보여지는 거 만들 때는 굉장히 즐거워하는 편인데 보여질 때는 좀 피로감과 뭔가 이런 것들이 있고 제가 이제 성격 자체가 좀 내성적이고 이렇게 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고 나면 항상 이렇게 소진되는 느낌, 지치는 느낌 그리고 내가 했던 말을 계속 이렇게 영화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갑자기 어느 순간은 이 영화에 대한 게 내가 맞게 말을 하는 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계속 사실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고, 계속 뭔가를 이렇게, 계속 대화가 오고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집이 자체도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배우들이랑도 매번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좀 그런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뭐 준비하는 영화는 뭐 이렇게 뭐 시나리오 쓰고 있고 뭐 이런저런 거 있는데 당장에 준비하려고 하는 거는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그래서 전시 공간에서 되게 작은 전시 공간인데 그 안에서 말하자면 그 관객들이 영화를 찍은 공간에서 그 영화를 보는 어떤 포맷으로 그래서 그런 지금 전시 형태의 영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 공간 이름이 오피스라고 저희 동네 그 서촌 쪽에 있는 조그만 그냥 공간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그런 작은 상영이지만 저한테는 또 의미 있는 창작이니까 공지 나가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적인 영화에 일상의 시인 주은을 연기한 이지영 배우님과 또 그 세계 만드신 김종관 감독님 또 여러분 모두 함께해서 저희를 모두를 위해서 박수 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